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애썼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참여해줘서 나름 그래도 뭐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경험하는 첫 시간이니까 어, 요양 교수님도 그러시고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힘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끝까지 그런 마음 잃지 마시고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뭐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해서 4주인데 마지막 주는 대부분 아마 기말고사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제출이나 뭐 시험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 강의는 3주간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수업 진행하는 동안 요 강좌는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면역학 부분 들어가고요. 또 다음 장에 이어서 이제 감염병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나 남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뭐 1학기 때 물론 했지만 유전공학 관련된 파트 얘기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은 3주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 궁금한 거 있는데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가 얘기를 수업 이외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생각했던 거 아니면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사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해하는지 모르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수업 진도 이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안내 드렸듯이 13장입니다. 면역 체계. 면역인데요. 면역은 음, 뭐 수업 중간중간에도 얘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어, 제일 중요한 파트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 알 수는 없고 알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 챕터에서는 아마 몇 가지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될 건데요. 어,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면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1번이 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자가 면역하고 2번이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이죠.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또 적응 면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면역 체계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 장에서는 대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병균을 만났을 때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면역, 가장 기본이 되는 면역.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혈구. 이 백혈구 중에 호, 중구, 뭐, 아니면은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작동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요 자가 면역입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획득해지는 면역이죠. 그래서 acquired immunity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면역 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림포사이트,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림프구의 종류는
T셀, T림프라고도 얘기하고요. B셀, B림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바로 후천면역, 적응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가면역, 후천면역. 본격적으로 요 챕터에 있는 PPT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약간 큰 그림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열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요 자가 면역과 후천 면역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의 예시라고 기억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면역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병균으로 예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요 두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지어서 차이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림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그림이에요.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뭐 요즘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데 이렇게 자유롭고 감염성이 강하고 뭐 여기저기 우리가 방어하기 힘든 형태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장 단순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숙주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이고요. 숙주의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증식하고 또 뭐 영양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가 생명체를 품고 살아가는 그 시기서부터 있었던 그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들리고 잘 보여요? 여러분?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안 끊겨요? 네, 네,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거야? 네, 네, 정말? 믿고 계속해요. 네. 음. 아이고, 아이고. 너무 정확하니까 안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튼 바이러스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죠. 대부분 바이러스는 RNA 혹은 DNA로 구성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이런 단백질로 쌓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캡시드라고 하는 유전자를 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유전자와 캡시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캡시드 바깥에 외피, 그러니까 겉껍데기죠. 엔벨롭이라고 하는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두 종류로 외피가 있느냐, 외피가 없느냐로 나눠서 이야기해서 구분을 하고요. 또는 유전자가 RNA냐 또는 DNA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에 엔벨롭이 있는 외피가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외피가 있다라는 얘기는 겉에 이제 TV에서 보면은 이런 뭐 스파이크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들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세포에 감염될 때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고, 세포의 입장에서는 또는 면역세포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따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외부의 스파이크, 바깥쪽 외피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C번 그림은 실질적으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HIV라고, 휴먼 이미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라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된 그런 형태예요. 어느 세포에 감염이 되길래 후천 면역이 발생을 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바이러스는 아까 후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T세포에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 보여지는 형태가 지금 바이러스들이고요. 세포에 감염된 것을 찍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뭐 병원균이라고 얘기해서 패소젠이라고 하는데요. 병원균 중에 하나고요. 또는 세균, 박테리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책에서는 뭐 요즘 시기에 맞춰서 디자인된 건 아닌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감기, 이제 코프라고 얘기하는 일반 감기와 독감, 플루라고 얘기하는 독감 두 개를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바이러스의 질환이에요. 근데 종류가 다르죠. 이 감기는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라이노바이러스, 라이노나 아니면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일반적인 뭐 증상이고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나 라이노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 또는 우리 면역 작용이 안 좋아지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피곤해지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쉽게 감염이 되고요. 얘네들도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코비드 19과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늘 접해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이제 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스스로 이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염증도 많이 일어나고, 염증 많이 일어나니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염증이 처음에는 방어 기작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세포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아이가, 독감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흔히. 바이러스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긴 한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각각 일으키는 병이 형태도 굉장히 달라요. 뭐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표현했는데, 두 바이러스 공이 2주 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2주 격리하면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이러스가 2주 내에 감염이 된 후 증식하고 우리 몸을 떠나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재감염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열은 감기 드물다 아니죠. 뭐 약간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센 놈 만나면은 몸살도 있고 독감처럼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녀서 아마 감기나 독감 걸리는 게 확실히 줄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3일에서 4일 지속된다고 얘기하는데, 독감 걸려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독감 걸린 것 같아서 검사하러 가면은 3, 4일 뒤에 오라고 해요. 그게 초기에 감염돼서 열이 나기 시작할 때는 바이러스 검출이 잘 되지 않아요. 한 2, 3일 더 지나서 바이러스의 실질적인 증식이 돼야만 바이러스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일에서 일주일, 7일 정도가 가장 활발하게 바이러스가 생산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통 별로 없고 뭐 일반적이거나 좀 심할 수도 있고요. 기침, 마른 기침, 그리고 근육통이 전형적이고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피로 또 이런 것도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뭐 가슴 흉통을 얘기하죠. 흉통도 일반적이지만 경증 또는 중증 뭐 당연히 기침 많이 하면은 가슴 많이 아프겠죠. 이런 일반 감기 증상들의 대부분 합병증이 폐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기침이나 폐에 바이러스가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죠. 코막힘 있고 뭐 코골이 일반적으로 있죠. 모가리, 목 아픈 것도 있죠. 원인 바이러스가 200종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뭐 흔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뭐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것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초기에 사람한테 심각한 증상이 없을 때는 다 감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불량,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통, 기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뭐 가슴이 좀 더 아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일하게 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세 종류가 있고요. 사람에 감염되는 거는 요 A형과 B형 두 종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종받는 백신에는 A형과 B형이 사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씩 타겟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3가는 A형이 2개, B형이 하나. 독감 백신 맞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독감 백신은 내가 안 맞아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맞아주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으로 나에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많이 권장하시고 뭐 본인은 안 맞아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맞아도 복걸복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여러분이 뭐 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종류고요.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숙주, 막 박테리아도 숙주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숙주 없이 외부에서 생존이 가능한 박테리아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의 내부에 가야만 증식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일부 환경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얘네는 셀월이라고 하는 세포 벽이 있고요. 유전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꼬여져 있는 핵막이 없죠. 일반적인 이런 흐트러져 있는 유전자 형태가 세포질에 뭉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세균이라고 하는 형태죠. 증식이 굉장히 빠르고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떨기도 하고 이 세포가 감염이 되면 세포에 이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멸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형태보다는 잘 알려진 형태로는 이 박테리아성 질환이 훨씬 더 많아요.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뭐 한 가지 종류로 항생제, 그쵸? 안티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이 항생제 내성 균주라고 해서 슈퍼박테리아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이 항생제가 매해
또는 매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살모렐라, 이게 살모렐라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식중독 일으키는 데서 식중독. 얘네가 식기 같은 데 붙어갖고 이제 뭐 깨끗이 소독 안 하고 그러면 증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다가 음식물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은 장염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아이죠. 세균은 특징적으로 요 세포 셀월이라고 표현하죠. 동물 세포는 일반적으로 셀월이 없어요. 식물 세포가 이 셀월이 있는데 셀월,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을 갖고 있는 건 식물하고 박테리아 종류들이 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세포는 어땠어요? 복습이에요. 꼬리 두 개, 리피드 바이레이어. 그리고 요 헤드는 머리는 인이죠. 인 지질. 이렇게 돼서 이게 쭉 한 가지 막을 구성을 하고 있죠. 벽 없어요. 벽 안 쳐져 있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형태의 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박테리아나 세포는, 식물은 이 셀월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 소독하고 해도 포자 상태,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번자이, 균이라고 얘기하죠. 균. 그 애들도 곰팡이 이런 애들도 오래오래 잘 버틸 수 있는 게 이 셀월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병을 일으키는 외부 생명체라고 하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증상이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검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제일 좋은 거는 깨끗이 손발 닦고 양치질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 그렇죠? 손 깨끗이 닦으면 어떤 병에도 안 걸려요. 진짜로. 병원 영화들 보면은 수술실 들어갈 때 막 솔로 엄청 닦죠. 그게 장갑을 끼고 뭐 머리 2건 쓰고 하는 이유가 내 몸에 붙어 있는 세균이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감염에 대해서 외부 박테리아 또는 병균의 감염에 대해서 인식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런 때 이제 감염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그 외과 의사들이 수술 도구를 뭐 소독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외기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병을 일으킨다라는 개념, 미생물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병균들이 일으키는 면역 반응들입니다. 면역 반응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합쳐서 자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 선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면역. 근데 왜 1차, 2차 나눠놨느냐? 실질적으로 1차는 뭐 방어선이라기 면역 반응은 아니에요. 면역 체계는 아니고 우리 몸의 그냥 물리적 장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합쳐서 그냥 자가 면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1차 방어는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대한 1차 방어선, 물리, 화학적 장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상처가 없거나 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감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어때? 호흡기의 점막은 어떻게 보면은 피부처럼 방어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 들어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 물질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원래는 그 전에 뭐 점액질이나 아니면은 손목을 통해서 걸러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비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H하고 기침을 하면은 그 기침을 통해서 나오는 작은 침방울에 바이러스들이 붙어서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상기도라고 표현했죠. 그 위쪽에 기도, 공기가 통하는 길이에요. 그쪽에 이제 붙어서 세포,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 화학적 장벽을 넘어선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뚫리면은 이제 세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물리적 장벽도 선천면역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표피세포 각각이 이제 이런 1차적 물리적 장벽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치밀결합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상피세포의 치밀결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타이트 정션, 한국말로 하면은 치밀결합이고요. 타이트, 뻑뻑하게 아주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게 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치밀결합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그 결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카라는 단백질도 이 치밀결합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피에 또는 우리 몸의 바깥쪽이죠. 상피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겉표면을 감싸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가 뚫리면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으로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이쪽으로도 못 들어와요. 이 사이로 만약에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안쪽은 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는 곳이 바로 치밀결합이라고 하는 타이트 정션 부분입니다. 결합 하여튼 여기에 수백만 개, 수백 개의 단백질들이 서로 이런 형태로 단백질들 간의 결합을 만들어서 지퍼처럼 여러분들 지퍼 보면은 양쪽에 골이 있어서 딱딱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풀리면은 바로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 쪽에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이트 정션으로 연결되어 수분 손실, 미생물 투입 또는 침입이죠.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 표피, 화학적 방어막은 모두 비특이적이다. 당연하죠. 얘네들은 그냥 물리적인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나오면 상처가 있고 그러면 피난데 상처 나면은 바로 그냥 감염이 되는 거죠. 특히 입 안에는 구강 안에는 상처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 피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 안으로는 손에 묻은 거 이렇게 함부로 빨면 바로 감염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 방어막, 물리적 방어.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표면. 2차 방어인데요. 2차 방어가 바로 이 물리적인 방어를 포함한 하나로 얘기하면 1, 2차를 합쳐서 선천 또는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감염원, 패소젠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다 얘기하는 거죠. 맞서서 이제 화학적 또는 세포적 요소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요. 얘네는 당연히 비특이적인 말. 요거가 어떻게 보면 키예요. 선천면역, 자가면역은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무나 다 방어를 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나올 획득 또는 후천면역은 특이적으로 한번 기억했던 애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일 얘기 나오죠. 화이자와 독일의 회사가 합작으로 개발한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주입을 하면은 그 백신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항체. 그 항체는 후천 면역으로 특이적으로 뭐만 코로나 바이러스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방어 못하는 거죠. 그건 특이적 면역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선천 면역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프다 느끼는 것들은 이 다 선천 면역 반응, 첫 번째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도 1차적인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세포 반응을 포함해서 이제 발적, 발열, 열이 나거나 붓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이제 뒤에 그림에서 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염증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을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염증이 있은 다음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 활성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은 내 몸에는 계속 아픈 거죠. 여튼 염증도 선천 면역, 자가 면역에 포함되는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젠이라는 발열원, 열나게 하는 애들이에요. 세균에 노출된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 배출하는 걸로 이제 얘가 발열원을 발생을 시키면은 세포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상하부, 내분비에서 배웠죠. 뇌의 CPU 같은 역할, 모든 인포메이션을 취합해서 명령을 내려주는 곳이에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곳. 감정도 또는 외부 반응도 다 여기에서 처리가 되죠. 시상 하부를 자극을 하면은 열을 발생시켜서 혈액 내 철을 제거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혈액 내 철을 제거. 일반적으로 요 철이 세균 증식에 필요해요. 열이 나면서 혈액 내에 철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제거하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터페론. 이 두 개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공이 작동한다고 그러면 인터페론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세 종류 일반적으로 있고요. 이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 세포 분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분비돼서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도록 바이러스 증식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일반적으로 급성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이 인터페론을 주사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 시에 염증이 많지 않을 때 가능한 거고요. 바이러스 감염돼서 바이러스 증식하고 있고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인터페론을 주사하면 오히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토카인 폭풍, 급격한 사이토카인 증상, 발현 증가로 손상을 입게 되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 바이러스 감염의 증식 억제를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증상에 따라서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선천 면역 반응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에서 인터페론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감염된 세포예요.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을 분비를 하면은 이 인터페론이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바이러스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증식하지 않은 세포가 발현하는 게 아니고. 다음은 이제 보체계라고 해서 도움체 계통이라고 하는데 컴플리먼트 시스템 또는 보체, 도움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염에 대응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보체 시스템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나 발열,
이런 인터페론 반응이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를 부수적으로 여기 있죠. 항체의 작용을 보충한다. 보충해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보체 시스템은 외부에 항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떠한 반응으로든 뭐 병원균이 감염이 됐든 아니면은 이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을 했건 이 항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 항체를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적이에요. 이것도 비특이적. 특이적이지 않아요. 특이적이면은 선천면역이라고 안 하겠죠. 후천면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비특이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보체계에는 그 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이 막 공격 복합체라고 얘기했는데 막 세포막에 쿡쿡쿡쿡 들어가서 박혀요. 그런 다음에 이 복합체 자체가 구멍을 만들어요. 세포막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세포막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어서 물이 나가지도 못하고 물이 쉽게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세포막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감염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예요. 이 감염된 세포에 항체를 인식해서 막 공격 복합체를 삽입을 해서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보체계. 얘네도 선천면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천면역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네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염증 반응, 발열원, 연락이 안 거. 화나서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그러면 열 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병원균이 감염됐다라는 어떤 사인도 되고요. 내가 열이 남으로써 내 면역 반응을 활성시켜주고 면역세포들, 몸이 활성을 띠니까 세포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 같은 요소들을 혈액에서 제거함으로써 병원균들이 세균 특히 증식하지 못하게 해주고 또 감염된 세포에서 인터페론을 내놔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 증식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해주고 그리고 보체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감염된 세포에 막 공격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세포의 막을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죽이는 거죠.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 세포나 죽이는 게 아니고.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선천면역에 자가면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몸이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반응, 발열원 발생, 인터페론 생산, 보체계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얘기죠. 염증 반응을 모시카에서 이제 쭉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조직 손상이라는 게 뭐 이런 상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이제 조직 손상이 오면은 어떻게든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가든지 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작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조직이 손상이 되면은 그 주변으로 히스타민 우리가 들은 거 있을 거예요. 뭐 히스타민이나 아니면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다른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혈액 응고작용을 시작을 하거나 또는 여기 있듯이 화학 물질이 중성구, 큰 포식세포, 단핵구 등을 손상 부위로 유도하게 됩니다. 이게 다 백혈구 중에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예요. 뉴트로필, 중성구, 대식세포, 단핵구. 오케이? 얘네들이 요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다른 또는 화학물질,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들. 그리고 이 세포,
그래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시키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물질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 백혈구가 손상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백혈구가 모세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모세혈관 벽을 통과하면은 백혈구가 세균과 죽은 세포 조직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아먹은 사체가 바로 이 잡아먹은 백혈구는 아까 보채 시스템이 와서 또 보채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세포에 구멍 뚫어갖고 죽이겠죠. 그러면 세포의 시체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름이나 이제 농이라고 하는 고름이 형성될 수 있을 거고요. 이 고름 안에는 뭐 세포의 사체도 있지만 성장 물질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로스 팩터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그냥 놔두면은 뭐가 생겨요? 조직 파편이 적혈구에 의해서 제거가 완전히 되게 되는데 그 핏덩어리가 혈액 손실을 막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딱지라는 게 생기죠. 조직이 손상이 온 부위에. 근데 이 고름을 유지하는 듀오덤 같은 거. 자, 요즘 패치로 붙여주게 되면 그 안에 이 고름이 그냥 남아있으면서 촉촉한 상태로 성장 호르몬들이 세살을 돋게 해줘요. 그러면은 딱지가 안 생기죠. 딱지 이퀄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카 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스카. 상처를 형성해주는 기작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가면은 보호 기작이면서 이 흉터를 손상을 막아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손상 부위에 흉터가 생기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상처 발생하면은 요 고름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촉촉한 상태로 해주는 게 이런 흉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터도 어떻게 보면 치료의 결론 과정이니까요. 여튼 이런 백혈구가 작동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화학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분비가 되면은 혈액 응고인자들이 이제 분비가 되면 혈액 응고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손상 부위에 뭐 산소, 영양소 공급이 증가되고 조직에 혈장이 유출이 되면은 통증이나 좀 부종, 붓게 되는 거죠.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 간질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종이 일시적으로 이동을 제한해서 멈추게 함으로써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급해 줄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리고 화학물질이 혈관의 확장을 일으키는 경우는 뭐 확장 부위, 손상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발적이나 열을 나게 하는 과정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체온 상승에 의해서 세포의 대사율을 증가시킵니다. 빨리 치료할 수 있게 세포의 재생 능력을 상승시키는 거죠. 증가.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반응, 실제 여기에서 뭐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염증이 일어나는 아픈 상황, 뭐 이거는 요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염증. 나머지는 염증 부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뭐 염증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무조건 아프고 나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선천면역이라는 선천면역. 가장 대표적인 선천면역 반응이다. 근데 열나고 발적 있고 통증 있고 부종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름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치료 과정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파괴라고 할 수 있죠. 병원균이 감염된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치료 과정이 염증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인데 염증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다가 제거가 안 되고 만성으로 계속 찔끔찔끔찔끔 자극을 주면은 계속 면역 반응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염증은 선천면역으로 좋은 거다. 지속되면 나쁘게 된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페론 분비인데요. 인터페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숙주세포라고 얘기하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인터페론을 내놓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약자로 IFN, 알파, 뭐 베타 요 두 가지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인터페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은 세포가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 또는 증식을 잘 안 써지네 오랜만에 하니까 억제를 해주게 됩니다. 감염되지 않은 세포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불활성 효소를 생산하여 바이러스의 mRNA 분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보채 보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5개의 보채 단백질이 세포막에 아까 지질이죠. 구멍을 뚫는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게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감염 항체 인식 보채 단백질 활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보채 단백질의 복합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세포 사멸 여기 뭐 C 5, 6, 7, 8, 9 있죠. 그래서 보채 시스템의 단백질은 보채 요 복합체는 총 9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후천 면역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잠 안 자고 듣고 있어? 네. 다들 살아 있는 거야? 네. 어렵죠? 네. 어려워?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았어?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강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저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식을 늘리는 시간이에요. 교양 강좌란 말이야. 거의 이 정도면. 그래서 면역 시스템의 자가 면역하고 후천 면역 중에 우선 자가 면역 부분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수업에 대한 건의